2001년 9월 11일 초강대국 미국에 대한 테러로 세계를 휩쓴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 인도를 거부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초강대국과 싸우는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아프가니스탄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소련과 전쟁을 치른 국가로 아프가니스탄의 처지에서는 소련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는데요. 미국과 소련은 마찬가지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정규전을 펼쳤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철저히 게릴라전으로 대응했죠.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공세적인 작전을 펼쳤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히 수세였고 미국은 가능한 한 속전속결을 추구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장기 지구전을 꾀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시간을 초월해서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련은 9년 만에, 미국은 19년 만에 철수하면서 두 전쟁 모두 결국 아프가니스탄이 승리했는데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분쟁 지역이었던 탓에 아프가니스탄에선 여전히 내전이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는 잘 알려졌지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유는 아시나요?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 중남부 지역에 있는 내륙국으로 이란,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의 중간에 있어 중앙아시아의 십자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는 카불이고 영토 총 면적은 64만 7,500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6배가 넘지만 인구는 4,190만 명으로 남한보다 적은데요. 아프가니스탄의 기후는 건조한 여름과 극히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기온차가 아주 큰 편이죠.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지구상 최고로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이고 농업, 목축 외에 소득원이 양귀비 재배일 정도입니다. 미국은 2001년 5월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4,3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했지만 9월 11일에 벌어진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원조 대신 원정군을 보냈습니다. 국명인 아프간은 다루기 어려운 또는 매우 혼란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국명 자체가 아프가니스탄의 운명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일찍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영국과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그 결과 수도 카불을 점령당했으며 1905년에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 국왕이 암살되자 그의 아들 아마눌라 칸이 즉위합니다. 반영 독립파의 지도자였던 아마눌라는 민족운동의 고향을 배경으로 인도와 영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3차 전쟁으로 이어졌는데요. 전쟁은 1개월 만에 끝나서 휴전이 성립되고 라왈핀디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마침내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이 정식으로 공인됐죠. 하지만 국명에 걸맞게 아프가니스탄은 내란과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1928년에는 영국이 지원한 내란이 카불에서 일어나 아마눌라는 국외로 도피했습니다. 1929년에 모하마드 나디르 샤가 즉위했지만 4년 뒤에 암살됐으며 그 뒤를 모하마드 자히르 샤가 계승하면서 왕조국가 체제가 근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973년 국왕이 이탈리아에 머무는 사이 사르다르 모하마드 다우드 칸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 통치 체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언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후인 1978년 4월 27일 사회주의자와 여기에 동조하는 군이 4월 혁명을 일으키죠. 이에 맞서 대통령 친위대가 용감히 싸웠지만 중화기로 무장한 군에 패배했고 다우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반란군에 의해 피살당합니다. 그렇게 5월 1일이 되자 인민민주당의 누르 모하마드 타라키를 중심으로 한 혁명평의회가 수립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은 실질적으로 공산화됩니다. 하지만 타라키 정권의 기반은 전혀 안정되지 못해서 내부 항쟁이 끊이지 않았고 다우드 정권 타도에서 협력했던 이슬람 교도동맹과 대립했는데요. 인민민주당과 기타 정당 간의 투쟁이 벌어졌고 국내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는 장교들이 많았지만 타라키가 이들을 축출하게 되면서 군인 상당수가 반발했죠. 게다가 인민민주당이 내건 토지개혁과 지방자치 폐지 등 근대화 정책이 지방 부족의 맹렬한 반발을 샀고 자치권을 누려왔던 파슈툰, 하자라 등의 부족들은 중앙집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타라키 정권을 마쿠에서 지원하고 조종한 소련 정부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 아래서 아프가니스탄이 근대화되길 원했지만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라키 정권의 탄생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정부군과 여러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6월부터 8월에 걸쳐 타라키 정권에 대항하는 지방의 반란이 이어졌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남성들은 예로부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고 소년들은 16살이 되면 소총을 사서 사격 연습에 열중하고는 했죠. 그렇다 보니 아프가니스탄의 28개 주 중 23개 주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정부군은 공군까지 동원해서 진압작전을 펼쳤지만 이슬람 교도들이 게릴라전을 감행했습니다. 내전은 1979년
1979년에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게릴라는 스스로 무자히딘이라 칭하면서 각지에서 정부군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소련은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군사고문을 파견했고 더 나아가 교육과 경제 재건을 위해 민간인 전문가까지 파견했죠. 민간인 전문가들은 문맹률을 낮추고 여성의 권리를 높이는 일에까지 열성을 보였고 이러한 조치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슬람교도 남성들의 자존심을 거스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후 무자히딘 활동은 한층 활발해졌고 그 공격 대상은 타라키 정권만이 아닌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와 있는 소련인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1979년 3월에는 서부 도시 헤라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4월에는 북부 도시 마자르 이샤리프에서 소련인 수명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타라키 정권의 2인자인 아민 수상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가 이끄는 수백 명의 장병은 9월 15일 대통령 관저인 민중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 결과 타라키와 강료 4명이 살해당했고 10월 14일에는 새로 대통령이 된 아민을 축출하려는 역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민은 타라키보다 더욱 소련에 의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억압하려 했고 이로써 내란은 즉시 전국으로 확대됐는데요. 그렇게 1979년 말까지 사상자가 5만 명을 상회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조국을 버리고 파키스탄으로 빠져나갔죠. 한편 1979년에 벌어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은 전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및 중동 전역에 들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쿠데타로 탄생한 사회주의 정권은 즉각 이슬람화의 거친 파도에 직면했고 소련의 압박으로 밀어닥친 사회주의와 이슬람 지상주의가 전국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타라키뿐만 아니라 아민도 무자히딘의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소련 정부는 직접 개입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기로 정하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의 실행을 명령한 게 소련 최고의회가 아니라 브레즈네프 서기장과 우스치노프 국방상, 안드로포프 KGB 국장, 그로미코 외상 등 4명이라고 전해집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의 이슬람화를 막기 위한 거였습니다. 타지키스탄에는 다수의 이슬람교도가 존재하고 있어서 만일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화된다면 그 영향이 타지키스탄에 미칠 것을 소련은 우려했죠. 따라서 소련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화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한편 미국은 소련의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 개입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처럼 수렁에 빠지길 원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수단으로 비밀 공작을 추진했고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여론이 무자히딘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CIA는 1979년 3월 헤라트에서 일어난 반란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주민 사이에 마르크스주의가 반이슬람적이라 인식되고 정부군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했죠. 또한 CIA는 소련이 국민의 지지를 잃은 공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미국은 비밀 공작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협력했고 파키스탄은 지원하는 무기의 집결 장소뿐만 아니라 군사훈련 장소까지도 제공했습니다. CIA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중요 공작원들을 확보했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개입하기 전부터 무기와 자금, 훈련을 제공했죠. 세계 최강국인 소련은 최고로 가난하고 약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정군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둬야 승리를 얻을 수 있지만 침공당하는 쪽은 견디기만 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소련은 과연 무능한 아민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을 공산화할 수 있을까요? (1978년 4월) 혁명으로 공산화된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군과 여러 부족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지방의 반란이 이어졌습니다. 1979년에도 내전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게릴라는 스스로 무자히딘이라 칭하더니 각지에서 정부군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에 소련은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군사고문을 파견했지만 8월에 무자히딘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민 수상이 쿠데타를 일으켜 아민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죠. 이에 소련은 직접 개입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평정하기로 합니다.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79년 3월 서부도시 헤라트에서 반란이 일어날 무렵 타라키 정권은 소련의 군사 개입을 요청했지만 3월 19일 회의에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 말려드는 건 좋지 않다.
하지만 우스치노프 국방상은 공수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할 준비를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군사 고문의 수는 6월 말까지 4,500명에 이르렀죠. 한편 미국은 1979년 7월 3일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을 비밀리에 승인했고 CIA는 파키스탄 정보국과 협력해 무자히딘에게 무기와 자금,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건 소련이 침공한 이후로 알려져 있었지만 당시 CIA 국장이었던 로버트 게이츠의 폭로로 그 전부터 비밀 공작이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미국의 비밀 공작이 시작된 지 2개월이 지난 1979년 9월 15일 타라키 정권의 2인자인 아민은 쿠데타를 일으켜 타라키와 강요 4명을 제거하고 새로 대통령이 됐는데요. 하지만 KGB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아민은 미국 유학 시절 CIA에 포섭됐고 타라키를 제거한 후 미국과 비밀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런데 KGB가 입수한 정보의 출처는 아민 반대파였는데 아민 반대파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건 다름 아닌 KGB의 지시에 의한 거였습니다. KGB 국장인 안드로포프는 타라키와 아민에 밀려 좌천된 전 수상 바브라크 카르마를 지지했고 그가 새로 대통령이 되길 원했습니다. KGB가 입수한 정보에 브레즈네프를 포함한 강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데요. 1979년 12월 12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개입이 승인됐고 197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죠. 소련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03 근위 공수사단이 60여 기의 대형 수송기로 카불에 공수됐고 27일까지 12,000명의 병력이 공수됐으며 동시에 경전차와 장갑차도 도착했습니다. 소련군 작전의 1단계 목표는 카불을 공략하고 특히 공항 주변을 확보하며 아민을 제거하고 친소련파 인물로 구성된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무시하고 카불 공항, 주요 시설, 정부기관 등을 점령했으며 KGB 소속 특수부대 600명은 민중의 집에 있던 아민과 친위대를 습격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아민과 일가 친족은 물론 친위대까지 총 120명이 사살당했습니다. 정치적 역량이 낮긴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친소련 성향의 태도를 유지해왔던 아민을 KGB가 입수한 정보만으로 냉혹하게 살해해버린 거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정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침략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지원을 요청했기에 군사작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불리는 약 9년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됐죠. 28일에는 카르마를 수반으로 하는 새 정권이 탄생했고 그는 대통령, 수상, 인민민주당 당수라는 세 가지 직함을 전부 가졌습니다. 1980년이 되자 소련군은 부대를 축차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했고 공수사단과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가 대도시와 정부 기지를 제압했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해당 지역을 확보했는데요. 공수사단과 스페츠나츠는 인류신 76등의 수송기로 헤라트, 칸다하르, 카불에 투입됐고 기계화 보병 사단은 수백 대의 전차와 장갑차, 1000대가 넘는 트럭으로 각 도시를 향해 진격했죠. 소련군은 각지의 규모가 큰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무자히딘의 대공세를 전개했으며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공군기지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 지상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소련군은 평균적으로 총 병력은 11만 명에 전차와 장갑차 1800대, 헬기 1400기, 수송기 360기, 폭격기 1200기로 구성됐는데요. 상당한 병력이었지만 소련군이 전개된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인 걸 고려하면 전투력의 제곱킬로미터당 밀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소련군 부대는 도시와 요충지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고 카불, 헤라트, 칸다하르, 자라라바드에 주둔한 소련군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총 병력은 평균 14에서 15만 명 선에 전차와 장갑차 650대, 군용기 150기, 헬기 100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전의는 신뢰받을 만하지 않았죠. 병사 중에는 이슬람교도가 있었고 국왕 통치에 대한 지지자도 많았으며 여기에 더해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워 침공한 소련군에 반발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히딘과 진지하게 싸우겠다는 의지를 지닌 병사는 많지 않았고 실제로 전쟁하는 동안 정부군 중에서 무자히딘으로 전향한 병사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비밀경찰 KHA와 민병조직 등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강화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는데요. 반면 무자히딘은 약세로 본격적인 전투부대는 10만 명 이하였고 지원부대가 전투부대의 2배 이상이었죠. 무자히딘은 전부 외적으로는 하나의 이슬람교도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었고 정체가 분명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자히딘은 잡다한 조직의 집합체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파키스탄과 이란에 보이지 않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무자히딘이 보유한 무기를 보면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걸로 제한돼서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은 수적으로 많았지만 중화기는 전혀 없었는데요. 그나마 위력적인 무기로는 다연장 로켓포와 무반동총 정도로 극히 드물게 정부군의 장갑차를 노획하기도 했지만 연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공무기도 소수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외에 별다른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소련군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고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무자히딘은 현대적인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을 상대로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의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잘 싸웠죠. 전쟁은 10만 명의 소련군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주요 군사 주둔지를 장악하고 무자히딘이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빠르게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이 무자히딘의 전투를 멈추지 않았고 그 결과 1979년 한 해 동안 정부군과 대등하게 싸웠던 무자히딘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1980년 1월 나림발란 진압을 시작으로 소련군은 무자히딘과 본격적으로 맞붙었고 11월 14일부터 12월 5일에 걸쳐 전개된 스트라이크 1 작전으로 정점을 찍는데요. 스트라이크 1 작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소련군 병력 16,000명이 투입됐고 600대의 전차와 장갑차, 300문가량의 야포와 박격포, 100기가량의 헬기와 군용기가 동원됐습니다. 이 작전으로 무자히딘은 500명이 전사하고 736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소화기 861정, 탄약 25,000발이 소련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소련군은 전투 차량의 성능과 야포의 화력, 저격병의 훈련 수준 등 어느 면에서든지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보다 우수했는데요. 무자히딘은 빈약한 무기로 소련군을 계속 공격했지만 괄목할 만한 전과를 얻지 못하고 1980년부터 3년간 피해만 늘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1982년 5월 15일 밤 군사적 요충지인 판지시르 협곡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개시됐고 소련군은 3일 동안 4,200명의 병력을 헬기를 통해 공수했습니다. 소련군은 판지시르 협곡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에 다양한 부대로 구성된 전술그룹을 투입했는데요. 헬기를 통해 공수된 전술그룹이 무자히딘을 막는 동안 제108차량화 소총사단은 협곡을 따라 동서쪽으로 이동하며 중소도시를 모두 점령하고 전술그룹과 합류했죠. 작전에는 병력 12,000명이 투입됐고 장갑차 320대, 야포와 박격포 155문, 헬기 104기, 군용기 26기가 동원됐습니다. 2주간의 작전으로 판지시르 협곡의 무자히딘은 패배했고 1000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했으며 소련군은 117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 중순까지 작전에 참여한 소련군 부대는 물러나고 판지시르 협곡을 통제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한 소수의 부대만을 남겨뒀죠. 판지시르 협곡과 헤라트 주변에서 큰 피해를 본 무자히딘은 대부분이 파키스탄으로 물러나서 체제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파키스탄은 무자히딘이 완벽히 말살되는 게 아닌지 크게 우려하게 됐습니다. 1982년까지 압도적으로 열세인 무자히딘은 1983년부터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아 많은 무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전술과 편제를 바꾸면서 소련군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었죠. 과연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무자히딘은 소련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1979년) 크리스마스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소련은 아민 수상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카르말 정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소련군은 1980년부터 아프가니스탄 평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982년 5월 판지시르 협곡 전투를 기점으로 3년간 큰 피해를 본 무자히딘은 대부분이 파키스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세계 각국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았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비밀 공작은 무자히딘에게 무기, 자금 및 훈련을 제공하는 준군사 공작과 함께 선전 공작이 병행됐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비밀 공작 목표는 무자히딘이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소련군을 공격해 소련에 피해를 주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선전 공작이나 정치 공작보다는 준군사 공작에 초점이 맞춰졌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1980년 1월에 긴급 특별 유엔 총회를 소집합니다. 유엔 총회
2010년에는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외국 군대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은 소련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함께 1980년 모스크바 하계 올림픽에 불참했는데요. 이같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외교 수단과 함께 물밑에서는 비밀 공작이 이루어졌고 이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죠. 미국의 선전 공작은 이슬람 탄압을 일삼는 소련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해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가 부상했으며 이후 체첸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선전 공작은 소련 사회의 비난을 초래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에 의해 자행된 전쟁 범죄를 인권 활동가인 사하로프가 공공연히 비난함으로써 소련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CIA는 선전 공작과 함께 파키스탄을 통해 무자히딘에 자금과 무기를 지원했는데요. CIA는 비밀 공작이 노출되는 위험성을 고려해 소련제 무기를 이집트와 중국으로부터 사서 파키스탄으로 수송했죠. 무자히딘은 도시와 군사기지 간의 보급로 차단에 주력했고 이에 따라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골머리를 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불과 주요 지방 도시들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이동하기 위해 기갑부대가 동원됐으며 무자히딘의 공격이 강화되면서 공중으로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같이 보급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무려 수천 명의 병사가 매달리게 됐는데요. 큰 피해를 본 무자히딘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소련의 침공이 중동 전역의 이슬람 교도들의 분노를 초래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동포를 구하자는 캠페인이 전개됐고 많은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소련군과 싸우겠다고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은 이 같은 캠페인에 앞장섰고 지원한 청년들은 파키스탄에서 CIA가 운영하는 군사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CIA는 파키스탄 정보기관을 통해 무자히딘에게 훈련, 자금, 기술을 제공했고 그 성과는 몇 개월 후부터 나타났는데요. 많은 방어병력이 주둔한 바그람 공군기지를 무자히딘은 중국제 로켓포로 공격해 약 20기의 군용기를 파괴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CIA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공위성 사진을 무자히딘에게 제공해 무자히딘의 공격 능력을 높였고 1982년 후반부터는 북부 지역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북부를 민감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의 최대 천연가스 매장 지역이자 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맞닿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CIA의 지원에 힘입은 무자히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공격했는데요. 이같이 CIA의 비밀 공작으로 무자히딘의 저항 능력이 강화됐고 방어가 견고한 도시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죠. 1983년에 들어서면서 무자히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고 중국도 이 시기부터 나름 많은 무기를 무자히딘에게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무자히딘은 소련군의 전술을 배우기 시작해 소련군을 정면 공격하는 전술을 벌이고 새로운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을 시행하거나 수송부대와 호송부대를 습격하는 거였는데요. 또한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공격은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얻어 대피했죠. 1983년부터 무자히딘은 부대를 소규모로 편성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을 주로 썼습니다. 이때까지 1000명 단위였던 부대를 300명 단위로 나누어 더 많은 부대로 쪼개서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공격했습니다. 1983년 5월 16일 자갈 협곡에서는 무자히딘이 소련군 차량화 소총소대를 포위해서 소대원 17명 중 16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죠. 같은 해 6월부터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미그-21과 수호이-22 등의 전투기를 동원해 매일같이 무자히딘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습에도 불구하고 무자히딘의 공격은 계속됐으며 7월 10일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다크샨의 쿠란와 문잔마을 근처 협곡에서는 소련군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계와 소총대대는 대대장을 포함 12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후퇴하는 도중 연료가 없는 탓에 남겨진 군사장비는 폭파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1983년 8월에는 소련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거론됐죠. 하지만 1982년부터 4대 서기장의 자리에 오른 안드로포프의 지병이 심해지면서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1984년이 되자 소련군은 무자히딘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기 위해 연초부터 커튼 작전을 개시합니다. 커튼 작전에는 11개 기계와 소총대대, 3개 정찰대대, GRU 특수부대 등 대규모 병력이 참여했는데요. 커튼 작전은 전장 1000km, 전폭 100에서 300km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진행됐고 그 결과 무자히딘의 보급로 12에서 15%를 차단하는 미약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1984년은 연초부터 수색 경매를 벌인 격전의 해로 6월, 9월, 10월에 걸쳐 4개의 무자히딘 집단이 각지에서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1984년부터 무자히딘은 스트렐라 투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소련군의 수호이-25와 일류신 76을 격추했는데요. 특히 10월 27일에 격추된 일류신 76은 탑승인원 11명이 전원 사망하는 소련으로서는 뼈아픈 손실을 겪어야 했죠. 무자히딘은 미국에서 보내온 무기와 새로운 전술로
정도로 상당한 전과를 세울 수 있었지만 소련군 전사자는 1450명에서 2340명으로 늘었는데요. 1984년 말에는 무자히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파키스탄, 중국 외의 아랍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무자히딘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특히 중국에서 지원받은 다연장 로켓포는 적의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데 효과적이었고, 이 때문에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병력을 폭넓게 전개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동부 지역의 기지와 도시는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지에서 발사되는 다연장 로켓포 때문에 소련군은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열대우림의 무성한 수목이 베트콩들에게 휴식과 피난처를 제공했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바위투성이 산악이 무자히딘에게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반면 소련군은 산악전투에서 야포와 보병전투차를 대량으로 보유했음에도 원하는 대로 운용할 수 없어서 고전했죠. 카불을 포위하듯 눈으로 뒤덮인 높은 산봉우리들은 현대무기의 위력에 의존한 소련군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걸 보여주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의 사기는 점점 바닥났고 군율도 엉망이 된 탓에 1984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라그만 학살이 자행되고 맙니다. 소련군은 라그만 학살에서 무자히딘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고 500에서 100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소련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85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대규모 군사작전인 쿠나르 작전을 개시했죠.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쿠나르 작전에서 17,000명이나 되는 병력을 투입했고, 쿠나르의 무자히딘 6,000명 중 4,2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승승장구하기만 한 건 아니라 10월 16일에서 17일에는 판지시르 협곡에 있는 루카 마을로 가는 길에서 제682연대가 매복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는데요. 매복 공격으로 3명이 전사하고 10명이 다쳤으며 고병 전투차 5대와 트럭 6대가 불탔죠. 게다가 제682연대의 또 다른 부대는 슈툴 협곡에서 밤을 보내다가 17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30명 이상이 동상에 걸리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1985년 11월 12일에는 무자히딘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블라소프 소장이 조종하는 미그 21을 격추했고, 블라소프 소장은 비상탈출에 성공했지만 무자히딘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소련 지도부는 이 전쟁이 초강대국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됐는데요. 초기에 기세등등하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하던 소련군의 위세는 위축되고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무자히딘에는 서서히 힘이 실렸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지는 못했고, 무자히딘은 기세등등했지만 1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주둔군 1000명 이상의 도시를 하나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도 28개 주 중 변경주를 제외하고는 무자히딘을 소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였고 소련군은 지칠 수밖에 없었죠. 기세등등한 무자히딘에게 미국의 신무기가 속속히 지원되면서 소련군의 고민은 더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베트남이 있었다면 소련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을 정도로 전쟁은 산악과 같이 멀고도 험했습니다. 과연 소련군은 지리멸렬한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공격으로 무자히딘은 큰 피해를 봤지만 CIA와 파키스탄 정보국을 통해 무기, 자금, 훈련을 지원받고 중동 전역에서 지원자가 몰려왔습니다. 소련군의 전술을 배우기 시작한 무자히딘은 소련군을 정면 공격하는 전술을 벌이고 군사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을 시행하거나 수송부대와 호송부대를 습격했습니다. 1984년부터는 무자히딘이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소련군의 항공기를 격추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련군을 공격했는데요. 이 때문에 소련군 전사자는 1450명에서 2340명으로 훌쩍 늘고 말았죠. 초기에 기세등등하게 아프가니스탄으로 진격하던 소련군의 위세는 위축되고 있었으며 반대로 무자히딘에는 서서히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은 1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주둔군 1000명 이상의 도시를 하나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였고 소련군은 지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레즈네프의 뒤를 이은 안드로포프는 취임 후 노동자들의 꾀병이나 무단결근을 근절하기 위한 노동규율을 확립하고 경제적 탈집중화 같은 실험적인 경제개혁 등으로 생산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덕분에 1985년까지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4%대를 기록하며 고질적인 경제성장률 저하에서 벗어났는데요. 외교적으로는 소련 아프가니스탄으로 실추된 소련의 위상을 다시 복구시키고자 개혁 성향을 지닌 젊은 기술 관료들을 중용하기도 했고 그 중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도 있었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으로 안드로포프는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 이스라엘에 이민하는 유대계 소련인의 수를 극소수로 제한했고 문화, 예술, 언론을 탄압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포프는 지병인 만성 콩팥병의 악화로 재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병원과 크림반도의 요양소에서 보냈고 결국 1984년 2월 9일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시작을 함께했지만 그 끝은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거였죠. 안드로포프는 소련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후임으로 고르바초프를 눈여겨봤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고 콘스탄틴 체르넨코가 5대 서기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체르넨코조차 폐공기증을 앓는 탓에 안드로포프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할 때 숨을 헐떡일 정도로 건강이 나빴습니다. 소련 사회도 병약해 보이는 체르넨코의 모습에 실망했고 체르넨코는 교육개혁 정책 빼고는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1985년 3월 10일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내내 서기장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거죠. 게다가 1986년의 오일 쇼크로 인해 소련의 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빠지면서 상황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체르넨코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한 고르바초프는 그의 뒤를 이어 6대 서기장의 자리에 올랐고 장례식 이후인 1986년 2월에 소련 공산당 대회를 엽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계적 철수와는 별개로 소련군은 3월 29일에 특수부대와 제334대대 합동으로 쿠나르주 아사다바드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무자히딘 기지를 격파했습니다. 이에 1986년 4월에는 무자히딘이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헤라트를 점령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5월 4일에 열린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 총회에서 새로운 총회장이 선출되더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죠. 하지만 1986년 6월에 바다흐샨, 타카르, 쿤두즈 지방에서 37개 대대가 민간과 군 수송대를 호위하는 매뉴버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7월 28일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르바초프가 6개 연대 약 7,000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곧 철수할 거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을 완전히 철수할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승리하지 못하고 발을 빼기에는 인명부터 비용까지 들어간 게 너무 많았죠. 그런데 8월 18일부터 26일까지 28개 대대가 동원된 트랩 작전을 통해 무자히딘 서부연합군과 군수기지를 격파했고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잠시나마 안정화됐죠. 하지만 1986년부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CIA와 파키스탄 정보국을 거쳐 무자히딘의 손에 들어갔고 9월 25일에 처음 사용된 스팅어는 미레이크와 밀-24 헬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킨 스팅어 이전에는 무자히딘의 대공화기에 의해 격추된 헬기와 군용기는 50기 전후였지만 1986년 한 해 동안에만 200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공격과 수송 양면에서 활약해온 밀-24의 손실이 급증했는데요. 밀-24는 강력한 화력과 장갑을 갖추고 있어서 무자히딘의 대공화기 정도는 씹어먹을 수 있었지만 스팅어 같은 미사일에는 취약했죠. 이 때문에 소련군 장병들 사이에서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져나갔고 소련 지도부도 매년 60에서 80억 달러의 비용과 1000단위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이 달가울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86년 10월 15일에서 31일에 걸쳐 6개 연대 7,000명이 철수했지만 이는 장병들을 달래려는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부분 철수인지 전면 철수인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11월 13일에 열린 소련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고르바초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6년간 싸웠다.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은 더 싸울 거다. 이에 참모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카불과 지방 중심지를 통제하지만 점령지에서는 권력을 확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위한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11월 13일 중앙위원회 회의는 결국 2년 내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죠. 이렇듯 1986년에 소련의 승리가 어려워지자 안 그래도 상태가 안 좋았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장갑 여단과 코만도 여단을 제외하면 전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탓에 소련군의 감시에서 멀어지면 쉽게 무자히딘에 투항했고 무기를 빼돌리기까지 했는데요. 게다가 몇 년에 걸친 전쟁으로 무자히딘 내부적으로도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죠. 무자히딘은 반소, 반정부 측면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의식과 체제가 전혀 통일되지 못해서 분열된 상태
상태였습니다. 무자히딘은 수십 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져 각각 자기 측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암살과 총격전을 벌이고는 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세력 다툼 외에도 서방 측, 특히 파키스탄에서 보내온 원조물자의 분배와 공격작전에서의 주도권 장악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카불 근처에서 무자히딘 간의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1987년이 되자 첫 달부터 제173 특수부대의 정찰대가 칸다하르에서 처음으로 스팅어 3발을 노획합니다. 소련은 참모부 사령관이 이끄는 국방부 작전 그룹을 카불에 급파했고 2월 4일에서 3월 11일에 걸쳐 대규모 재병합동인 스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런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파키스탄 마을 2곳과 난민 수용소 2곳을 공습하는 미친 짓을 벌인 덕에 66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4월 29일에는 코스투주 파크티카 지방에서 소련의 미그 23 전투기가 파키스탄의 F-16 전투기를 격추하기도 했죠. 1987년 5월에서 6월에 걸쳐서는 소련군과 정부군 6,000명과 무자히딘 3,000명이 충돌한 아르간다부 전투가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의 스팅어의 군용기들이 격추당하자 소련군은 헬기 투입을 취소했고 정부군의 사기는 크게 저하됐습니다. 무자히딘에 대한 공격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른 정부군은 많은 무기와 함께 무자히딘에게 합류했고 결국 500명의 사상자와 1,200명의 탈영자로 전투는 막을 내리는데요. 1987년 11월 23일에는 코스트주의 새로운 이슬람 세력을 창설하려는 무자히딘의 계획을 막고자 마지스트랄 작전을 개시했죠. 5,634명의 소련군과 정부군은 4,000명의 무자히딘과 이듬해 1월 10일까지 전투를 계속했고 그 결과 소련군과 정부군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자히딘은 사상자가 500명이지만 소련군과 정부군은 그보다 많은 733명으로 승리에는 그만큼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마지스트랄 작전 중 제345 독립공수연대의 제9공수중대 39명이 무자히딘 200에서 400명에 맞서 싸운 3234고지 전투는 제9중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정점을 찍은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1988년 4월부터 협상이 본격화되더니 1988년 5월 15일 휴전협정이 성립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죠. 협정의 조인에는 유엔 사무총장, 아프가니스탄 외무장관, 파키스탄 국방장관, 미국 국무장관, 소련 외무장관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협정에는 전쟁의 주체인 무자히딘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직이 분열된 탓에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사된 휴전협정의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모든 외국의 간섭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상호 무력 행사를 멈추며 소련군이 9개월 내로 전면 철수하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1988년 5월 15일부터 8월 15일에 걸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1차로 철수하죠. 하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7월에는 자불주의 중심지인 칼라트를 무자히딘이 점령하려 시도했습니다. 이어진 8월 4일에는 파키스탄의 F-16이 국경 근처에서 소련의 수호이 25 공격기를 격추했고 조종사인 공군 부사령관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988년 8월 15일까지 파병군의 절반인 52,000명의 장병이 고국인 소련으로 돌아갔는데요. 소련군의 절반이 철수하자 무자히딘은 10월 23일부터 11월 7일에 걸친 화살작전으로 정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죠. 승승장구한 무자히딘은 11월경 아프가니스탄의 28%를 통제했고 소련군은 11월 15일에서 2월 15일에 걸쳐 2차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2차 철수에서 얌전히 물러나지 않고 무자히딘에 최대한 큰 피해를 주는 걸 목표로 1989년 1월 23일 태풍작전을 개시합니다. 3일에 걸친 대규모 포격과 공습으로 무자히딘은 370명이 사망했고 민간인은 1,000명 이상 사망했는데요. 이 작전 후 아프가니스탄 주재 소련 대사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죠. 귀하가 이 나라에서 머무르는 마지막 날에 자행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은 최근에 나타난 모든 낙관주의를 박살냈습니다. 당신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슬림에게 죽어가는 정권을 강요한다고 믿게 만드는군요. 하지만 이건 비논리적일 뿐더러 불가능한 일입니다. 1989년 2월 13일 소련군의 마지막 부대가 카불을 떠났고 이틀 뒤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완벽히 철수하면서 9년간의 기나긴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났지만 소련은 1986년부터 오일 쇼크로 경기가 침체했고 오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막심했는데요. 게다가 무자히딘의 포로로 잡힌 소련군 장병은 물론 자발적으로 무자히딘에게 넘어간 소련군 장병들도 남아있었죠. 과연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후 있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할지를 두고 모스크바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1986년 9월 25일 미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소련군의 헬기들을 격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6년 한 해에만 헬기와 군용기 피해가 4배 이상 늘어나자 소련군 장병들 사이에서 전쟁의 염증을 느끼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매년 60에서 80억 달러의 비용과 1000단위의 사상자를 내는 이 전쟁에 장병들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고개를 저었는데요. 그렇게 2년을 더 끈 전쟁은 1988년 5월 15일 휴전협정으로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막을 내린 것처럼 보였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련군은 철수가 논의된 후에도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부를 존속시키고자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남베트남에 한 것과 같았는데요. 일단 소련은 밀-24 공격 헬기 외에도 수호이 25 공격기, 스커드 미사일, T-62 전차 등 72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정부군으로 증여했죠. 이 같은 소련의 조치가 효과를 본 건 소련군이 철수하기 직전에 발생한 자라라바드 공방전 때였습니다. 1988년 11월부터 무자히딘은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해 파키스탄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인 자라라바드를 공격했습니다. 11월부터 2개월 동안 자라라바드를 두고 격전이 계속되었는데요. 정부군은 보병 7만 명 외에도 전차 200대와 장갑차를 파견했고 공격기까지 출격시켜 자라라바드를 방위했죠. 만약 자라라바드가 함락당하면 서쪽으로 70km 떨어진 카불이 목표가 돼서 정부군은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필사적인 정부군은 소련으로부터 받은 스커드 미사일까지 사용했고 2개월간 이어진 격전 끝에 무자히딘은 3,7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해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도 1,170명의 희생으로 무자히딘으로부터 자라라바드를 방위했는데요. 이 전투 결과 소련군이 철수한 후 정부군이 눈사태처럼 무너지면서 카불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거라 여긴 서방 측의 예상이 크게 빗나갔죠. 큰 피해를 보고도 자라라바드 점령에 실패한 무자히딘은 내부 분열이 일어나 치열하게 대립하게 됐습니다. 자라라바드 공방전은 9년의 전쟁 동안 정부군이 소련군의 지원 없이 무자히딘과 싸워 완승한 유일한 전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군의 힘을 알게 된 무자히딘은 유화 정책을 통해 카불을 해방한다는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그 효과는 굉장했죠. 정부군을 강화하려는 소련군의 의도는 자라라바드 공방전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회주의 정권은 1989년까지 변변한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소멸당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화된 기간은 10년으로 이를 위해 흘린 피, 땀, 눈물을 고려하면 어떻게 봐도 실패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군이 물러나자 정부군은 카불의 무자히딘이 늘어나도록 내버려뒀고 그대로 무자히딘에게 종속됐는데요. 이러니 사회주의 정부도 힘을 잃고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상태일 수밖에 없었죠. 무자히딘이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은 소련군이 철수하고 나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군이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방치한 대량의 무기와 탄약, 장비가 무자히딘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탓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자히딘 간부는 수년간 내전을 치르는데 충분한 양의 무기를 확보했다고 호언장담했는데요. 다만 소련과의 전쟁에서 정부군으로 소속되었던 병력은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군처럼 무너지지 않고 새로운 아프가니스탄군으로 거듭났죠. 그런데도 정권교체 기간에 전투는 없었고 이대로 평화가 이어졌으면 좋았겠지만 1989년 여름부터 무자히딘 각 파벌의 자리다툼으로 카불에서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평화를 추구하기보단 자신들이 속한 파벌을 키우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지 않은 거였는데요. 게다가 전쟁 당사자인 소련조차 2년 뒤인 1991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소련이 무너진 원인은 한둘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련은 이전부터 비효율적인 계획경제로 인해 만성적인 상품 및 서비스 부족에 시달렸고 1986년의 오일 쇼크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품을 수입해왔지만 오일 쇼크로 그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였는데요. 소련 경제가 워낙 막장이었던 탓에 국내 총 생산의 10%가 암시장일 정도였죠. 그만큼 소련의 사정은 좋지 않았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979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다는 무리수를 두는 탓에 기울었던 경제가 그대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연당 60억 달러, 총 84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요. 현재 가치로 쳐도 어마어마한 비용이지만
하지만 당시 가치로 치면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그래서 전쟁 중 서기장의 자리에 오른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도입해 소련의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소련의 가격 통제는 완화됐지만 문제는 소련 관료들이었습니다. 소련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맞지 않는 정책은 통과시키지 않는 식으로 버텼고, 이 때문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실패보다도 소련의 경제개혁이 너무 늦었죠. 게다가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그 정당성이 크게 훼손돼 2차 대전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스팅어로 무장한 무자히딘의 큰 피해를 보자 소련은 사기를 우려해 언론을 통제해왔지만 고르바초프의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언론 통제가 풀리자 온갖 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련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들이 반전 시위를 벌였고, 아프가니스탄의 소속감을 느끼는 중앙아시아의 많은 군인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런 대규모 시위 및 폭동은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크라이나는 8월 폭동이 실패하자 1991년 12월 1일 국민투표를 거쳐 우크라이나 독립선언법을 발효했죠. 이처럼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시위, 폭동, 독립 끝에 소련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쪼개집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소련은 13,825명의 사망자와 35,478명의 부상자, 33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군사고문단, 정부요원, 민간지원단까지 더하면 적어도 15,000명의 사망자와 4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로 추정되는데요. 그 외에 2,000대의 전투차량과 2만 대의 수송차량, 그리고 1,200대의 각종 항공기를 손실했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제공한 대량의 경제원조와 무기, 군수물자도 사라져버렸죠. 정부군의 사상자 수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4에서 6만 명의 전사자와 9에서 18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거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호적마저 없는 아프가니스탄인의 희생자 수는 군인과 민간인의 구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9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사망했고, 파키스탄으로 350만 명이, 이란으로 2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사망자가 90만 명이라고 하면 부상자는 적어도 180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죠. 1979년에 아프가니스탄 인구가 1,700만이니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무려 전체 인구의 15%가 죽거나 다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회주의 정부를 유지하고자 아프가니스탄 여성 4명 중 1명이 남편을 잃었고, 어린이 4명 중 2명이 5살이 되기 전에 병이나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거의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이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잃었고, 8명 중 1명이 전쟁이나 질환으로 인해 신체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28개 주에서 전투가 벌어져 전체 마을의 70%가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받고, 도시와 촌락의 20%가 완파됐는데요. 카불을 예로 들면 190만 명이었던 도시 인구가 한때 8만 명까지 감소할 정도였죠. 1979년 아프가니스탄 국민 총생산은 33억 달러였지만 9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 90억 달러의 국가재산이 연기와 재, 그리고 자갈로 변해버렸고, 광물 생산량은 100%에서 7%까지 감소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양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승자 없는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승자 없는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장병들은 분명 있었고, 이들이 현재 러시아군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군의 전투 기술을 전수했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의 35에서 40%가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역사학자인 유리 루브초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소련군의 규율은 사실상 무너지다시피 했고, 많은 장병이 술과 마약을 남용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고국에 돌아와서도 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를 겪었고, 결국 조직범죄에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1989년에 소련 일간지에 보낸 참전용사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들이 소련 전역에서 자원자를 구하면 어떻게 할지 압니까? 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겁니다. 난 떠났을 겁니다.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보다는 거기로 가는 게 낫습니다. 거기선 모든 게 더 간단합니다. 상처뿐인 전쟁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지구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이후 벌어질 전쟁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줬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끝난 걸까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 무섭게 무자히딘은 파키스탄과 가까운 자라라바드를 공격하지만 소련의 지원을 받은 정부군은 무자히딘으로부터 자라라바드를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사회주의 정권은 1989년까지 변변한 전투 한 번 하지 못하고 소멸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사회주의화된 기간은 10년으로 그동안 흘린 피땀 눈물을 고려하면 어떻게 봐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다가 1989년 여름부터 무자히딘 각파벌의 자리다툼으로 본격적인 내전이 벌어졌죠. 2년 뒤인 1991년에는 전쟁 당사자였던 소련조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걷잡을 수 없는 시위, 폭동, 독립 끝에 소련은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쪼개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의 15%가 죽거나 다친 전쟁은 두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고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졌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국가의 몰락을 초래한 전쟁은 베트남 전쟁과 비교되기도 하지만 두 전쟁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절정기 때 미국은 헬기 3,000기를 투입해 수송과 공격, 정찰 등에 운용했는데요. 헬기의 활약이 너무나 눈부셔서 베트남 전쟁을 헬기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견해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군에게 있어 트럭 전쟁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내 철도는 없는 거나 다름없어서 무기와 탄약, 식료품, 연료 대부분은 트럭으로 전선에 운반됐습니다. 물론 수송기로 공수하기도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요 운송수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트럭이었는데요. 하지만 소련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카불이 400km, 칸다하르가 1300km, 헤라트가 280km로 헤라트를 제외한 다른 두 개 도시 주변에 있는 소련군에게 트럭으로 보급하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선박에 의한 대량 수송이 가능했던 미군과 비교하면 소련군의 보급품 수송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거리와 연료만으로도 골치 아프지만 많은 트럭의 보급품 수송은 무자히딘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죠. 좁고 긴 산길에서 선두 차량이 격파당하면 수송부대 전체가 멈춰서 무자히딘의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무자히딘은 수송부대를 공격하는 게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필요한 물자를 입수할 기회가 돼서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전차, 장갑차, 공격 헬기 등 수송부대에 강력한 호위를 붙였지만 무자히딘은 지형을 효과적으로 이용해 수송부대 습격을 늦추지 않았는데요. 이런 수송부대를 목표로 한 가장 큰 전투는 1982년 11월 20일 사란고게에서 벌어졌죠. 카불 북방의 사란고게 정상 부근에는 전장 1km에 달하는 긴 터널이 있는데 이곳에서 소련군의 대규모 수송부대가 무자히딘의 공격을 받은 거였습니다. 차량 몇 대가 무자히딘의 공격으로 불타자 그 불길이 터널 안의 트럭에 옮겨붙어 그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이 고개는 소련제 트럭의 무덤으로 변했는데요. 또 1984년 6월 칸다하르와 카불 사이의 도로에서도 수송부대를 노린 공방전이 벌어져 하루 동안 트럭 140대가 격파당했죠. 차량 100대로 편성된 수송부대의 대열은 1km로 수송부대가 시속 수십 km로 이동하는 탓에 어떤 방법을 써도 수송부대를 호위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대의 수송관은 전쟁 발발로부터 반년이 지나기 전에 전쟁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수송관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상주 병력은 소련군의 수송 능력을 고려하면 15만 명을 넘지 않을 거라며 10년 안에 철수할 거라 말했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될 가장 큰 이유는 물자 수송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 덧붙였고 수송관의 예측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9년에 걸친 전쟁으로 잃은 소련군, 정부군, 민간 트럭의 수는 2만 대나 됐고 1989년에 소련군이 철수할 때도 수천 대의 트럭이 아프가니스탄에 방치됐습니다. 이때 영국의 방송국이 보도한 화면에는 자라라바드 근교에 트럭의 무덤이라고 표현될 만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렇듯 많은 트럭은 소련군의 혈관이나 다름없었지만 군용기와 헬기도 빼놓을 수 없죠.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항공전은 군용기에 의한 정찰, 수송, 공격과 헬기에 의한 수송, 공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자히딘에는 단 한 기의 항공기도 없었고 소련군과 정부군이 항공기를 운용해서 1985년까지 소련군과 정부군은 군용기와 헬기로 무자히딘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공격기는 전쟁 중반부터 수호이 25가 주역이었고 투입된 공격기 수는 150에서 200기로 헬기는 350기 이상 투입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도 공격기는 최대 120기, 헬기는 최대 200기를 보유해서 무자히딘에 큰 위협이 됐는데요. 하지만 공격기 대부분이 제트기인 탓에 무자히딘을 공격하기에는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고 산악 전투에 적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미레이과 밀24 헬기는 무자히딘에게 확실한 죽음을 선사하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자히딘이 보유한 소구경 기관포로 이런 헬기들과 대결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미레이과 밀24는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날아다녀서 카메라로 찍었다 하면 둘 중 하나일 정도였는데요. 소련군과 정부군은 신출귀몰한 무자히딘을 상대로 헬기를 투입해서 큰 전과를 올렸죠. 전쟁 초반에는 아프가니스탄에 산이 많은 탓에 고도를 높이는데 엔진 출력이 부족해서 고전했지만 이 같은 결함은 얼마 안 가 개선됐습니다. 도보로 이동하는 무자히딘으로서는 비행 중 자신들을 발견하고 기관총과 로켓으로 공격해오는 헬기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984년부터 파키스탄, 영국, 미국의 원조로 다양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무자히딘에게 지급됐는데요. 소련제 SA-7, 영국제 블로우5, 미국제 레드아이 등이 무자히딘에게 지급됐지만 모두 구형이었고 무자히딘의 운용도 서툴러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죠. 하지만 1986년부터 미국제 스팅어가 반입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명중률이 높은 스팅어는 사거리가 4.8km 정도로 짧은 편이었지만 프로펠러기와 헬기에 대항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엔진에서 발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방식이라 이전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다르지 않지만 명중률만큼은 스팅어가 무려 7배나 높았는데요. 스팅어의 화려한 대비로 공격기와 헬기가 폭격 고도를 높이고 사거리를 길게 잡은 탓에 착탄 오차가 커지고 말았죠. 그리고 수송기도 스팅어로부터 안전하지 않아서 이착륙할 때는 미사일의 추적을 피하려면 플레어를 뿌려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986년 이후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항공전은 스팅어로 인해 많은 제약이 뒤따랐지만 무자히딘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쟁 내내 소련군과 정부군은 무자히딘과 소규모 전투를 반복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련군이나 정부군은 무자히딘을 소탕할 수 없었고 반대로 무자히딘이 소련군이나 정부군을 전멸시킨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전선이란 존재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느 쪽도 지배지역을 확대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소련군과 정부군 수중에 있는 건 도시와 기지 그리고 도로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베트남 전쟁 이상의 게릴라전, 즉 전선 없는 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때의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 달리 무자히딘은 분열되어 있었는데요. 이 상황은 무자히딘에 불리하다고 여겨졌지만 오히려 소련군과 정부군에게 전모를 파악당하지 않는 강점이 되기도 했죠. 게다가 많은 무자히딘 조직이 손실당해도 그 피해가 다른 조직에까지 미치지 않았고 정보가 누설될 우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무자히딘의 전술은 다른 게릴라와 마찬가지로 강한 적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적의 피해를 강요하기보다 아군의 피해를 줄이고 끈기 있게 싸워 적이 지치길 기다린다는 거였습니다. 원정군인 소련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했지만 무자히딘은 시간이 흐를수록 유리했는데요. 무자히딘의 전술은 성공적이었죠. 무자히딘의 병력과 장비는 크게 열세지만 같은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이 존재했고 주요 전장인 카불에서 자라라바드를 경유해서 파키스탄 국경까지는 매우 가깝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이라면 걸어서 2-3일이면 가는 거리로 국경선은 카이베르 고개를 중심으로 펼쳐진 산악지대라 차량보다 도보로 왕래하기 좋습니다. 적에게 추격당한 무자히딘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페샤워르 부근에 거점을 건설했는데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훈련하면서 부대를 재편성한 다음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아갔죠. 페샤워르 지방은 파슈툰족의 자치구로 파키스탄 정부의 영향이 미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무자히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인은 쉬지 않고 계속 투쟁할 수 있었고 결국 소련군을 철수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두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피바다지만 그렇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닌데요. 무자히딘의 승리와 소련군의 실패로부터 분명 배울 점이 있죠.
베트남 전쟁이 헬기 전쟁이었다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트럭 전쟁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요 운송수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트럭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진 너무 멀었고 좁고 긴 산길을 지나가는 수송부대는 무자헤딘에게 있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9년에 걸친 전쟁으로 잃은 트럭은 2만 대나 됐고 소련이 철수하면서 수천 대의 트럭이 아프가니스탄에 방치됐는데요. 지상에서는 트럭이 주요 운송수단이었지만 공중에서는 헬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밀-24 헬기는 무자헤딘에게 있어 공포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가 무자헤딘에게 지급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스팅어의 위협으로 공격기와 헬기가 고도를 높이다 보니 사거리가 늘어나 착탄 오차가 커졌고 대비책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전선 없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소련군과 정부군 그리고 무자헤딘 그 어느 쪽도 승기를 잡지 못하다 결국 무자헤딘의 전술이 성공했는데요. 무자헤딘은 적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끈기 있게 싸워 적이 지치길 기다렸죠.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란곡의 바로 동쪽에 있는 폭 4에서 20km, 길이 120km에 걸친 협곡이 판자시르로 여기엔 무자히딘 3만 명이 지방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계곡과 그 양쪽의 험준한 산악을 근거지로 무자히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련군을 괴롭혔는데요. 물론 소련은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고 1981년부터 여러 차례 무자히딘 소탕작전을 벌였죠. 이 때문에 판지시르와 그 주변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로 변했고 소련군과 정부군의 총 공격은 무려 19차례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격렬했던 전투는 1982년에 벌어진 5차 6차 전투로 두 전투 모두 소련군과 정부군의 20%가 넘는 전력을 집중해 판지시르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타지크 공화국으로부터 출격한 투폴레프 16 대형 폭격기와 미그 23 전투기가 폭탄을 우박처럼 투하했는데요. 여기에 270기가 넘는 헬기는 물론 지상에서는 700대 이상의 보병 전투차와 3만 명의 보병이 판지시르 공략에 투입됐죠. 무자히딘은 300명으로 된 부대를 편성해서 복잡한 지형을 적절히 이용해 잘 싸웠지만 병력과 장비의 차이가 큰 탓에 결국 후퇴하게 됐습니다. 1982년 가을까지 판지시르 대부분이 소련군과 정부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소련군과 정부군은 900명 이내의 사상자가, 무자히딘은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과 정부군은 언제까지고 판지시르에 머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자 소규모 부대를 판지시르에 두고 철수했죠. 이때를 기다렸던 무자히딘은 태세를 정비하고 소규모 부대를 포위해서 전멸시켜버렸습니다. 1983년부터 무자히딘의 전술은 더 발전해서 소련군과 정부군과의 정면 대결은 최대한 피했고 1984년의 7차 전투 때는 적의 공격을 예상해서 부대를 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련군과 정부군이 판지시르를 침공하자 한 부대는 이들에 맞서고 다른 한 부대는 북방으로 우회해서 바그람 공군기지를 습격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 최대의 공군기지였던 바그람을 방어하기 위해 판지시르를 침공한 소련군과 정부군 절반이 공격 도중 서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소련군과 정부군은 19차례나 이 협곡을 공격하면서도 끝내 무자히딘을 소탕하지 못했지만 전투 손실은 소련군과 정부군보다 무자히딘이 3배에서 5배 컸습니다. 소련군과 정부군은 무자히딘에 큰 피해를 줬지만 판지시르 공략전의 승리자는 무자히딘이었고 초조해진 소련군은 포탄과 항공폭탄으로 무인화 계획을 전개합니다. 소련군의 무인화 계획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화력과 공군력을 퍼부어 게릴라를 소탕하는 거였는데요.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타이, 괌 등 베트남 밖에서 B-52 폭격기를 발진시킨 것과 같아 강대국 군대의 논리는 같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하지만 1988년 이후 판지시르는 무자히딘이 지배했고 사란고지와 바그람 공군기지에 대한 위협은 소련군이 물러가고 미군이 왔을 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한 이슬람화와 소련군의 축출 그리고 사회주의 말살이라는 전쟁 목적을 국민에게 명백히 밝힘으로써 9년간에 걸친 소련군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목적을 국민에게 명백히 밝히니 아프가니스탄의 다양한 세력을 결집해 반회세 전쟁 의지를 고양할 수 있었는데요. 무자히딘은 완전한 이슬람화를 통한 강한 정신력을 확보하고 전형적인 게릴라전을 통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소련군은 전쟁 동안 1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투입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28개 주 중 변경주를 제외하고는 단 한 개 주에서도 무자히딘을 소탕하지 못했습니다.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장악한 건 도시와 기지 그리고 도로에 불과했고,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게릴라전의 전형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인 무자히딘의 전술은 강한 적과의 정면 대결을 최대한 피하고 적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였는데요. 이는 영국의 전략가인 리델하트의 간접 접근 전략과 적의 강한 곳을 피해 약한 곳을 친다는 모택동 전술이 유용하게 적용된 예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전술뿐만 아니라 지형까지도 무자히딘에게 유리했는데요. 험준한 산악과 높은 고도는 소련군의 포격과 폭격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렸고 지상군의 작전에 커다란 장애를 안겨줬죠.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무자히딘의 스팅어는 소련 군용기와 헬기의 작전 활동에 큰 타격을 줬고 1986년에 스팅어에 격추된 소련기가 무려 200기가 넘어간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게다가 소련은 철도와 공중 수송의 제한으로 트럭에 의존한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어서 보급에서 불리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은 보급품 수송이 최대의 과제였지만 무자히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온 소련군 트럭을 습격해 보급품을 탈취했는데요. 이 같은 보급의 불리함은 소련 내부 사정과 겹쳐 정기전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줬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다만 소련군이 당하기만 한 건 아니라 큰 피해를 본 무자히딘은 파키스탄으로 도주해 접경지대인 페샤워르 근처에 거점을 건설하고 이곳에서 휴식, 훈련, 재편성을 거쳐 재투입됐는데요. 무자히딘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 및 중국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공급받아서 전쟁을 수행했죠. 무자히딘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는 열세였지만 파키스탄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 같은 지원은 무자히딘이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됐습니다. 이렇듯 무자히딘은 홀로 싸운 게 아니었고 국제 여론의 지지는 큰 힘이 됐습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면 다음 표적은 파키스탄이 될 게 분명해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파키스탄을 지원하고 나섰는데요. 큰손인 미국은 파키스탄에 58억 달러를 지원하고 소련에 대한 식량 수출을 제한했죠. 그리고 미국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우방국들의 불참을 유도함으로써 소련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이러니 소련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철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최고로 약한 국가 중 하나로서 초강대국인 소련에 침략당한 아프가니스탄은 끝까지 버텨냄으로써 침략군을 물리쳤는데요. 이런 사실은 전쟁의 흐름과 결과가 반드시 국력과 전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7일부터 전개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천조국다운 국력과 전투력으로 무려 19년 10개월 3주 2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소련보다 무려 10년을 더 끌었지만 결국 승리는 탈레반에게 돌아갔는데요.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멸망하고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은 전면 철수했죠. 이 전쟁으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 군은 총 73,29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탈레반은 총 5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민간인은 총 47,24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비교하면 전쟁 기간에 비해 사망자 수는 적고 오히려 연합군의 사망자가 더 많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다를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발을 들였지만 탈레반을 제압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요. 미국의 군사 지휘관들은 아프간전에서 단지 도로와 기지 건설 등으로 도시화된 아프가니스탄의 주 지역에서 전투 승리와 질서 유지에 만족했죠.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이 건설한 도로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으며 미군은 항공전력을 동원해 지방도로와 마을을 장악하는 게 탈레반을 격퇴하는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이 차단한 도로는 현지에서 작전하는 미군과 다국적군의 군수 지원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즉 탈레반이 있다고 믿었던 산악과 마을은 민병대가 야간 작전으로 미군을 괴롭혔고 오히려 탈레반은 도로와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데 주력했는데요. 미군과 다국적군이 장악한 거점과 검문소가 군사작전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역할만 한 탓에 재정지원과 군사작전이 각각 따로 노는 돈 낭비가 19년 동안 계속됐죠. 이렇듯 게릴라전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고 더는 이를 게 없는 측과의 싸움은 잡초를 캐는 일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침공군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둬야 승리할 수 있었지만 침공당하는 측은 견디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초제를 쓰지 않고 미련하게 뽑으면 끊임없이 자라나는 잡초처럼 말이죠. 네, 이번 21세기 첫 전쟁은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대규모 전쟁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성급했던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